서울의 택시기사였던 내 삶은 원래 혼잡한 차와 거리들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렇게 영원히 평온하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잠든 과거가 갑자기 떠올라 슬픈 기억과 가장 큰 질문에 직면하게 될 때 말입니다. 제 자존심을 포함해서 딸에 대한 사랑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택시기사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60세의 나는 평온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인생의 우여곡절을 충분히 겪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제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던 과거의 사람을 만났을 때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은 그는 내 딸이 곧 남편이라고 부를 사람이다. 저는 35년 넘게 서울거리에 매달려온 택시기사 김우진입니다. 매일 한강에서 해가 막 뜨는 순간부터 도시의 네온 사인이 반짝일 때까지 나는 내 낡고 노란 택시를 탄다. 딸아이가 선풍기에 적은 작은 글씨가 힘들 때마다 늘 위로가 됐다. 고등학생 때 비가 부슬부슬 내렸던 어느 날 저녁에 쓴 글입니다. 그날 그는 아빠, 제가 당신의 승객이라면 이것을 읽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저는 매일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태웁니다. 서두르는 직장인, 낄낄거리는 젊은 커플, 또는 조용한 노파들, 때로는 밤새도록 놀기 위해 홍대로 가는 젊은 친구들을 데려가고 때로는 피곤한 얼굴로 막 퇴근한 승객도 데려갑니다. 이야기로 가득 찬 채 차에 오르는 손님도 있지만 차가 굴러갈 때 조용히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 겨울 강남에서 한 젊은 여성이 차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난다. 그녀의 얼굴은 추위로 빨개졌고 눈은 움찔했고 아마도 방금 울었을 것이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 나에게 작은 골목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에서 내렸을 때 그녀는 작은 카드를 남겼습니다. 좋은 여행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글을 읽고 이제 성인이 되어 부산에 살고 있는 제 딸이 생각났습니다. 선풍기 위에 글을 볼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내 인생은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서울은 그렇게 넓지만 나는 여전히 가끔 소외감을 느낀다. 그 순간 도시의 불빛, 오래된 음악들이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 그리고 딸이 쓴 글은 마치 제가 아직 살아있고 제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은 결코 쉽지 않았고 아마도 저도 그것에 익숙할 것입니다. 나는 온 가족이 작은 논에 의지해 사는 전주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70년대에는 나라가 여전히 가난했고 저는 부모님을 도와 쌀농사를 짓기 위해 8학년 때부터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날은 곡괭이를 들고 삽질하는 것으로 굳은 손으로 피부를 태우는 태양 아래서 일했던 긴 날이었다. 그때는 화려한 서울에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골 마을을 떠나는 날을 꿈도 꾸지 못했다. 나중에 나는 결혼하자마자 작은 식료품점을 창업하기 위해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일이 안정되어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가게를 닫고 큰 빚을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 아내는 많이 울었지만 한 번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아직 서로가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만 말했다. 바로 그 말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저는 택시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버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붐비는 서울거리에 익숙하지 않았고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에 머리가 돌았다. 반포대교에서 작은 충돌을 일으킨 적이 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을 때 내 심장은 멈춘 것 같았고 나는 그냥 거기 서서 조용히 있었다. 그런데 고장난 차에 있던 남자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는 살아있어,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좀 더 조심해라. 생각보다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다. 그 세월 동안 아내와 저는 항상 딸이 제대로 교육받도록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오래된 가방이 찢어져서 새 책가방을 사고 싶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다. 일주일 동안 조용히 야근을 하고 새벽 2시까지 택시를 운전했고 아이가 원하는 가방을 사줄 수 있는 충분한 돈만 남겨두었다. 책가방을 아이에게 주었을 때 그의 반짝이는 눈빛은 모든 피로를 사라지게 했다.
하지만 삶이 항상 그렇게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한때 저는 제 아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저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오래된 오토바이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 나는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고 조금만 미끄러지면 심연 속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제 매일 택시 안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종종 지난 일생을 생각합니다. 쓰라린 순간도 있었지만 늘 소중히 여겼던 작은 즐거움도 있었다. 나에게 가장 도전했던 것은 서울이었지만 삶이 아무리 각박해도 가족의 빛은 항상 내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다. 최근에 민지가 결혼을 한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까지 항상 가족의 작은 빛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약혼자를 데리고 마포에 있는 간이식당에서 나를 만났을 때 나는 내 안에 피가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지난 2년 동안 저를 사로잡아온 준수입니다. 2021년 늦가을 저녁이다. 이태원에서 막 야근을 끝내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그때 준수는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는 적대적인 표정으로 차에 올랐다. 그는 강남 근처 주소로 데려다 달라고 했지만 차가 막 도착했을 때 길을 잘못 들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돈을 더 벌기 위해 일부러 뛰어다니는 나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게 최단거리라는 걸 설명하려 했지만 준수는 듣지 않았다. 그는 욕설을 퍼붓고 갑자기 내 옷깃을 잡아당기며 내 어깨를 세게 때리며 소리쳤다. 너희 운전자들 모두 사기꾼들이다. 나는 너무 당황해서 감히 반항할 수 없었고 그가 차 문을 열고 돈을 내지 않고 떠날 때까지 조용히 참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내내 어깨가 아팠지만 육체적 고통은 내가 당한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여러 번 자문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걸까? 잊으려 해도 그날 밤의 모습은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내 딸의 남편이 될 사람으로 다시 등장했다. 저는 식당에 앉아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준수는 분명히 나를 못 알아보거나 만약 있다면 그것을 잘 숨긴다. 식사 내내 민지와 준수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내 시선은 그들의 꽉 잡고 있는 손에서 멈췄고 일련의 질문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민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까? 하지만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그녀는 저를 믿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녀의 행복을 망치려고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 다음 날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동대문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중 빨간불이 들어오자 울음을 터뜨렸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준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이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다. 딸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민지가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혼자 준수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압구정동의 한 카페에서 그를 대할 때 나는 짧게 나 기억하니? 라고 말했고 준수는 얼핏 놀라며 입을 다물었다. 처음으로 나는 그가 2년 전처럼 더 이상 자만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단지 당신이 한 일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민지는 나에게 전부였다. 상처를 주면 조용히 안 해요. 준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회의는 그의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끝났다. 근데 준수의 눈빛으로 보면 약간 겁이 나거나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이제 딸의 행복은 고통과 자존감을 포함하여 내가 모든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 잊지 않고 민지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2년 전 늦가을 밤 나는 나이트클럽과 술집들로 붐비는 이태원에서 야근을 했다. 멋지게 차려입은 한 젊은 남자가 분명히 술에 취해 내 차에 올라탔을 때는 오전 1시경이었다. 그 당시 나는 그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는 준수였다. 그의 강한 술 냄새와 큰 소리로 인해 나는 처음부터 불편하게 느껴졌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강남의 한 주소로 배달해달라고 부탁했다. 차가 커브를 트면서 준수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교통을 욕하고 정부를 꾸짖으며
생계를 유지하려는 택시 운전사인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당신들의 택시 운전사들은 손님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당신 얼굴이 불친절해 보여요. 라고 그가 내 얼굴에 소리쳤다. 나는 침착하려고 했었고 앞을 똑바로 보고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반포대교에 가까워지자 준수는 갑자기 내 멱살을 잡고 뒤로 힘껏 잡아당기며 도로 한복판에서 비틀거렸다. 나는 너무 당황해서 다른 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옆으로 돌려야 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핸들이 덜덜 떨렸다. 나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더욱 공격적이 되었고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졌고 운전석에 차를 찢을듯이 세게 부딪혔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지나쳤다고 느낄 때 나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곧장 운전하기로 결정했다. 서초동 경찰서에서 준수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나를 협박했고 심지어 그의 집안은 권력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진술을 받기 위해 그를 붙잡았고 나는 밤중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때 저는 정의가 제 편이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일주일 뒤 법원이 준수에게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폭행한 혐의로 벌금만 내라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 돈은 그가 망가뜨린 의자를 수리하는 것조차 충분하지 않다. 나는 삼킬 수 없는 쓰라림으로 그날 법정을 떠났을 때의 무력감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신경 쓸 가치도 없는 택시기사일 뿐 준수는 돈과 권력에 의해 보호받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일 뿐이다. 몇 달 후 저는 감히 아내나 딸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하는 것이 가족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백미러를 볼 때마다 비웃음과 경멸의 눈빛으로 준수를 보는 것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그 굴욕은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준수가 고 사위가 될 남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기억들은 어제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옛 아픔에 직면했지만 이번에는 민지의 행복과 관련돼 더 복잡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정의가 제 자신과 제 가족을 보호하지 못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쨌든 저는 제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어떤 전쟁에 참여시킬지 상관없이 말이죠. 2년 전 준수와 사건 이후 나는 탈출구가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다. 두려움과 굴욕감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어서 나는 당장 택시 운전사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낯선 손님을 차에 태워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땀을 흘리며 마치 먼 거리를 조깅한 것 같았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에게 건강이 나빠서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길이나 차, 심지어 백미러를 통해 저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마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작은 방에 틀어박혀 살았다. 비가 오는 날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는 마음속에 무거운 슬픔을 더하는 것 같다. 한 번은 아내가 들어와서 제가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괜찮아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죄책감과 두려움을 숨기려 했을 뿐이다. 거의 3개월이 걸려서야 감히 다시 운전을 해보았다. 원래는 집에서 용산구 근처 슈퍼마켓까지 짧은 거리였다. 그 후 나는 점차 일에 돌아왔지만 밤에 손님을 받을 때마다 강박관념이 마음속에 숨어 있었다. 나는 옛 일을 이겨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적이 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을 뿐 실제로 마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준수가 민지의 약혼자로 등장하자 그 모든 매몰된 감정이 갑자기 일었다. 그날 마포집 식사 후 민지와 준수가 떠날 때 나는 마음이 혼란스러워 차를 몰고 서울을 돌아다녔다. 익숙했던 거리를 지나다 보니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어졌다. 그 공포의 밤의 모습 하나하나가 되돌아오면서 준수의 멱살을 움켜쥔 손이 거의 느껴질 정도로 선명했고 그의 험담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왔다. 민지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내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이고 똑똑하고 자애로우며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소녀이다. 행복을 파괴하고 싶진 않지만 진실을 모른 채 준수와 같은 사람과의 결혼에 들어가게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 소녀를 해치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딸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조용히 해야 할지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말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많은 생각을 했다. 그 후 며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반포대교까지 차를 몰고 가 한강 아래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곤 했다. 한 번은 새벽 2시쯤에 서 있을 때 민지 씨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라고 그녀가 내게 물었다. 요즘 아빠 뭔가 이상해. 저는 그저 괜찮아 라고 말하고는 어느랬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뭔가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해야 해요. 난 항상 아빠랑 여기 있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가 어떻게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침묵과 진실을 마주하는 투쟁은 내 안에서 계속 쥐어뜯는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지에게 내가 겪었던 일을 겪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내가 모든 고통을 없애고 준수를 다시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2년 전 준수와 사건 이후 나는 탈출구가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다. 두려움과 굴욕감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어서 나는 당장 택시 운전사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낯선 손님을 차에 태워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땀을 흘리며 마치 먼 거리를 조깅한 것 같았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에게 건강이 나빠서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길이나 차, 심지어 백미러를 통해 저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마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작은 방에 틀어박혀 살았다. 비가 오는 날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는 마음속에 무거운 슬픔을 더하는 것 같다. 한 번은 아내가 들어와서 제가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괜찮아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죄책감과 두려움을 숨기려 했을 뿐이다. 거의 3개월이 걸려서야 감히 다시 운전을 해보았다. 원래는 집에서 용산구 근처 슈퍼마켓까지 짧은 거리였다. 그 후 나는 점차 일에 돌아왔지만 밤에 손님을 받을 때마다 강박관념이 마음속에 숨어 있었다. 나는 옛 일을 이겨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적이 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을 뿐 실제로 마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준수가 민지의 약혼자로 등장하자 그 모든 매몰된 감정이 갑자기 일었다. 그날 마포집 식사 후 민지와 준수가 떠날 때 나는 마음이 혼란스러워 차를 몰고 서울을 돌아다녔다. 익숙했던 거리를 지나다 보니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어졌다. 그 공포의 밤의 모습 하나하나가 되돌아오면서 준수의 멱살을 움켜쥔 손이 거의 느껴질 정도로 선명했고 그의 험담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왔다. 민지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내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이고 똑똑하고 자애로우며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소녀이다. 행복을 파괴하고 싶진 않지만 진실을 모른 채 준수와 같은 사람과의 결혼에 들어가게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 소녀를 해치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딸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조용히 해야 할지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말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많은 생각을 했다. 그 후 며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반포대교까지 차를 몰고 가 한강 아래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곤 했다. 한 번은 새벽 2시쯤에 서 있을 때 민지 씨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라고 그녀가 내게 물었다. 요즘 아빠 뭔가 이상해. 저는 그저 괜찮아 라고 말하고는 어느랬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뭔가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해야 해요. 난 항상 아빠랑 여기 있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가 어떻게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삼청동 인근 작은 한식당에서 가진 첫 번째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모임 분위기를 따뜻하게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 마주 앉은 준수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아요. 그도 나를 알아보고 놀란 눈을 스치고 재빨리 당황한 모습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민지는 신이 나서 아빠, 제 미래의 남편 준수예요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쾌활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테이블 위에 김치 그릇과 음식들이 차려진 이 방의 공기는 갑자기 어느 때보다 답답해졌다. 식사 내내 아내와 민지의 이야기에 거의 집중할 수가 없었다. 준수가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진짜 와닿지 않는 아득한 울림 같았어요. 나는 단지 그의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때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채듯 나를 재빨리 쳐다보기도 했다. 아내는 아마 아무 이상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웃으며 편하게 말하며 준수의 일과 가족에 대해 물었다. 아내가 준수야, 내 가족은 어디 있니? 라고 물을 때까지 절정은 긴장했다. 부모님 결혼식에 오실 생각이세요? 라고 준수는 잠시 어리둥절했고 그는 부모님이 해외에 살고 있어서 제때 돌아오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불안감을 느꼈고 저는 그가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준수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예출 허락을 구했다. 이 기회는 나를 놓칠 수 없게 한다. 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작은 골목이 메인 거리로 이어지는 식당 뒤쪽으로 재빨리 그를 따라갔다. 준수는 제 발자국 소리를 듣고 돌아섰는데 회의 후 처음으로 정말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는다. 나는 그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자제력이 넘쳤다. 내가 누군지 알지, 그렇지? 준수는 대답하지 않고 땅만 내려다보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는 내가 그것을 잊은 척하고 싶은지 신경 쓰지 않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민지한테 상처 조금이라도 준다면 이번 한 번만 봐주지 않을게. 준수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삐죽거리며 올려다보았으나 그만두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이죠. 아주 작은 말이지만 저는 그것이 일어난 일을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뿐 여전히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이날 만남은 나와 준수만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끝났다. 돌아오는 길에 민지는 제 옆에 앉아서 일이 잘 풀렸다고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사람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식사 후 모두들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준수를 식당 뒤편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갔다. 민지와 아내는 여전히 안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준수를 쳐다보니 2년 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와 무력감이 엄습해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내가 2년 전에 나한테 한 짓을 내가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넌 내 딸에게 자격이 없어.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민지를 당장 떠나. 준수는 마치 자신과 싸운 것처럼 몇 초 동안 침묵한 채 거기에 서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민지를 만난 날부터 손자가 달라졌다.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그녀를 돌볼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니지만 민지를 떠날 수는 없어요. 준수의 대답에 놀라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했다. 변신, 사과 한마디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민지에게 어울리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싱겁게 웃었고 손이 떨릴 정도로 꽉 쥐었다. 내 딸은 나에게 전부이다. 그 애가 행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일했다는 거 알아? 그런데 남을 짓밟던 내가 그의 인생에 들어가고 싶어해? 준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고 두 눈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똑같이 확고했다. 저는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민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뿐이죠.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이 나를 뭉클하게 했다. 내 마음속의 어느 부분은 그가 정말로 변했다고 믿고 싶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질 수 없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내 마음이 갈등으로 가득 찬 것을 느꼈다. 말씀을 잘하시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허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민지를 괴롭히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명심해 널 지켜볼 거야. 준수는 말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거기에 서서 다소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나는 뒤돌아서서 분노를 참으려고 애썼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 찼다. 아내와 민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운전할 때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아내는 괜찮아요? 라고 물었다. 왜 이렇게 긴장한 것 같아 좀 피곤하다며 웃기만 했다. 뒷좌석에 앉은 민지는 무심코 결혼 계획을 이야기하며 행복해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녀를 보면 내 마음이 더 아프다. 무슨 짓을 했든 준수와 끝까지 맞붙게 된다는 뜻이라고 해도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결혼식 몇 주 전에 민지는 저를 방문해서 제 작업실을 청소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오래된 서류와 택시요금, 그리고 제가 제대로 청소하지 못한 기념품들로 가득 찬 작은 방이었죠.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결혼 생활로 바쁘기 전에 그녀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방에는 슬픈 과거를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보관했던 USB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을 때 민지가 전화를 해서 아빠, 이거 뭐예요? 저는 들어가서 그녀가 USB 드라이브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멈췄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고 했다. 오래된 자료 몇 개일 뿐이야 라고 나는 얼버무리며 이야기를 돌렸다. 근데 민지는 원래 호기심으로 제 눈앞에 있는 컴퓨터에 꽂아놨어요. 막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비디오가 순환 카메라로 나오자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준수가 술에 취한 소리, 경멸의 냄새가 가득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내가 참아왔던 폭력적인 행동들도 동반되었다. 화면에는 운전대 뒤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내 모습, 긴장된 얼굴,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이 사실적으로 가슴 아프게 떠올랐다. 민지는 처음에는 조용하기만 했는데 보면 볼수록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비디오가 끝났을 때 나에게 돌아왔고 눈이 붉어지고 목이 메어 물었다. 아빠, 이게 뭐하라? 이게 준수야.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나는 의자에 앉아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그 순간 오랫동안 간직하려던 모든 비밀이 뒤집힌 것처럼 느꼈다. 맞아요. 라고 제가 말했죠. 목이 쉬었어요. 이 일은 2년 전에 일어났다. 알고 싶지 않아. 널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민지는 머리를 감싸 안았고 얼굴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다. 왜 아빠는 더 일찍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나는 알 권리가 있다. 준수, 아빠한테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민지의 손을 잡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딸아, 나는 만약 내가 말한다면 내가 그와 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아 두렵다. 널 그런 상황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빠는 항상 내가 옳고 그름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민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결국 그는 일어서서 제게 말했습니다. 준수랑 얘기 좀 해야겠어. 그는 설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난 이 결혼식에 들어올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하고 마음이 뒤숭숭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뭘 할지 모르겠고 준수가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허리케인이 정말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딸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날 웨딩드레스 시음식은 가로수길 인근 한적한 거리에 위치한 작은 스튜디오에서 민지의 결혼식 준비 기간 중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야 했다. 우아한 흰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시험장 구석에서 준수와 마주치자마자 사라졌고 멀리 떨어져 서서 문 앞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직원과 나의 눈앞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에 대해 변명할 게 뭐 있어요. 민지는 떨리지만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서 흘러내렸고 내가 사랑했던 뺨으로 굴러떨어졌고 그녀가 어렸을 때 말렸다. 준수는 거기 서서 그 대면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몸을 움츠렸고 깍지 낀 손이 가볍게 떨렸다. 죄송합니다. 그가 낮게 중얼거리며 무언가를 참으려는 듯 말했다. 당신이 틀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날의 사람이 아닙니다. 민지야 사랑해. 무엇보다 널 사랑해.
민지는 준수의 눈에서 어떤 진심을 찾으려는 듯 몰끄러미 준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사과는 그녀가 방금 발견한 고통을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사랑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어떻게 다치게 할 수 있겠니? 민지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고 목소리의 분노와 무력감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방의 공기가 너무 답답해서 모두가 침묵했고 아무도 감히 간섭하지 못했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제자리에 굳게 파묻힌 것 같았다. 민지는 등을 돌리고 준수가 더 이상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스튜디오를 돌진했다. 나는 황급히 따라갔지만 내가 아무 말도 하기도 전에 그녀가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민지의 방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녀의 이름을 몇 번 불렀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 내 마음은 무겁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작업실에 들어가 보니 민지에게 쓰던 편지, 몇 주 전에 서랍에 넣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던 편지가 책상 위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무력감을 느꼈다. 민지는 너무 오랫동안 비밀을 지킨 것에 대해 나에게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준수에 대한 사랑과 방금 직면했던 고통스러운 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수도 있다. 나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날 밤 집이 조용해졌을 때 민지의 방에서 딸꾹질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아버지로서 나는 문을 두드리고 싶고 그녀를 품에 안고 싶지만 그녀가 스스로 대면할 시간이 필요한 고통이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저는 그저 방문 옆에 조용히 앉아서 딸이 필요로 하는 답을 찾기를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초겨울의 추운 아침, 제가 막 출근하려고 할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눈앞에 준수가 계단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그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으나 추위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말없이 노려보았다. 준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어 나를 놀라게 했다. 김삼촌이라고 그가 목신 소리로 아마도 여기 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저는 감히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어요. 내가 한 짓은 변명할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도록 놔둘 수는 없어요. 저는 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과거의 실수를 지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민지를 보호하고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나는 여전히 손을 잡고 문을 잡고 서서 허리를 굽히는 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은 일정한 진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끔찍한 밤에 대한 기억은 나를 쉽게 용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리 와서 무릎 꿇고 미안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넌 나한테 상처만 준 게 아니야. 내가 내 딸을 고통스럽게 하고 잡아뜯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내 목소리는 강했지만 마음의 갈등을 숨길 수 없었다. 준수는 들어 올려다보면 찬바람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눈빛이 붉어졌다. 나는 당신이 즉시 용서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저는 민지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증명서가 필요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나는 그를 보았고 마음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우리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추위에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이 사람이 변했다고 믿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민지에 대한 사랑이 진짜라고 말이죠. 하지만 내가 과거를 잊고 그를 믿을 수 있을까? 나는 한숨을 쉬었고 내 마음이 꽉 막힌 것 같았다. 일어나라고 내가 말하자 목소리가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내가 설득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증명해야 할 사람은 민지야. 내가 아니야.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그걸 해친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인 다음 대문을 나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마음이 뒤죽박죽이었다. 나는 딸이 그녀의 마음을 따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또한 걱정을 멈출 수 없다. 그날 저녁 민지에게 준수가 집에 왔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빠 라고 말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준수를 만나지도 않고 민지가 그를 언급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한 선택이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저는 그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기를 바랄 뿐이고 어쨌든 저는 그 옆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내 앞에서 허리를 굽혀 팔짱을 낀 채 후회 가득한 눈빛을 바라보는 준수를 보며 나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슬픈 기억으로 인한 분노, 딸을 이 상황에서 지켜주지 못한 무기력함, 무엇보다 민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끝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너 일어나. 내가 목신 소리로 말했다. 준수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그래도 천천히 일어섰다. 나는 내 눈빛의 동요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외면했다. 나는 내가 정말 변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민지는 저에게 전부입니다. 내가 감히 그녀에게 상처를 준다면 단 한 번이라도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뭔지 알지? 준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눈빛이 투지로 가득 찼다. 이해합니다.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는 머리를 깊이 숙이고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오랫동안 문 앞에 서서 짐을 덜어준 것 같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을 더 받았다. 몇 주 후 민지와 준수의 결혼식은 불빛이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는 커다란 유리창들이 있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나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준비에 관여하지도 않는다. 민지는 나의 침묵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알아요. 그의 마음은 찢어져도 준수는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마도 나는 그녀의 그런 믿음을 깨뜨릴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그날 나는 결혼식 구석에 서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약간 어리둥절했다. 민지가 나에게 축복을 기다리는 걸 알지만 내가 진심으로 그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점잖은 슈트를 입은 준수는 옆에 서서 민지를 응시하고 있었다. 가끔 저는 그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결혼식이 진행될수록 준수와 민지의 약속 하나하나가 오가면서 내 마음은 둘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에 대한 딸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지만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나를 완전히 믿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민지가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의 일부를 잃은 기분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준수는 나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가 나지막하지만 성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쳐다보고 짧게 말했다. 당신이 한 말을 지켜요. 민지한테 후회하게 하지 마. 준수는 의심스러운 투지가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이 끝난 후 준수는 나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가 나지막하지만 성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쳐다보고 짧게 말했다. 당신이 한 말을 지켜요. 민지한테 후회하게 하지 마. 준수는 의심스러운 투지가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파티를 일찍 떠났고 더 오래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끊임없이 생각했다. 민지가 마음속으로 따라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저도 민지가 항상 걱정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딸에 대한 내 사랑은 내 자신의 모든 상처, 심지어 자존심보다 더 크다. 저는 이 결혼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준수가 정말로 변하기를 바라고 민지는 다시는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른 봄 어느 날 아침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벚나무 그늘에 택시를 세워 휴식을 취했을 때 문자 메시지를 알리는 전화가 울렸다. 핸드폰을 켰는데 준수라는 이름이 화면에 나왔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만졌고 마음이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첫 번째로 떠오른 사진은 제주의 한 노란 유채꽃밭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민지. 그녀의 눈은 햇빛으로 반짝이고 손은 준수의 손을 꼭 잡았다. 사진 아래서 준수는 짧은 글을 썼다. 나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약속할게. 나는 오랫동안 사진을 보았고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그동안의 짐이 다 날아간 듯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 기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불안감을 금할 수 없었다. 과연 준수는 변했을까? 그가 정말로 약속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빈말일까? 나는 옛 기억들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한강을 운전해 건넜다. 머릿속엔 민지의 미소 짓는 모습과 준수의 글이 반복됐다. 제가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제 방식대로 딸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일까?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작은 작업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제가 버리려고 했던 비디오가 담긴 USB가 있었는데 그 비디오는 결국 제 자신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고 USB를 꺼내어 오래 보고는 다시 놓았다.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경계하기 위해 또는 용서할 이유를 찾기 위해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앉아서 생각하는 동안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민지. 아빠, 그냥 말하고 싶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는 정말 변했어요.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긍정적이면서도 희망적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단지 그녀의 모든 말이 내 마음에 스며들도록 귀를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저는 단지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아빠는 내 결정을 믿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아직 준수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준수의 노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아마 시간은 모든 것을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민지가 행복하다면 저는 그녀를 믿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남자에게도요.